마포의 작은 양로원에서 봉사하던 28살 고아 출신 청년 서도윤. 그의 목에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뇌경색으로 재활 중이던 명성그룹 회장 정명옥이 그 목걸이를 보고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수저무늬. 양로원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은수저 세트. 도윤의 목걸이와 똑같은 정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 수저의 원래 주인은 바로 정명옥 회장이었습니다. 우석 아이에게도 똑같이 맞춰줬었지. 우리 정씨 가문의 문양이거든.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과 재벌가 사이에 얽힌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포의 오래된 한강양로원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싱글벙글쇼 테마곡이 작게 흘러나오고 주방에서는 보리차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복도 끝에서는 어김없이 할머니 한 분이 아들아, 언제 오냐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도윤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28배 나이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이런 일상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택배 보조 일을 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곳 한강양로원으로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팍팍한 일상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도윤이 첫 번째 방을 노크하며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이순자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도윤은 정성스럽게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거칠어진 손톱을 조심스럽게 다듬어드렸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격이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방에서는 김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어제 꿈에 우리 딸이 나왔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래도 들어드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서씨, 그 은목걸이는 어디서 났대? 권미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47살의 권미자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소문에도 밝고 정이 많은 성격이라 양로원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였죠. 도윤의 목에는 언제나 낡은 은메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은빛이 바랜 작은 메달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에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걸이에 대한 기억은 정말 없었어요. 다만 어린 시절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자신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가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곤 했지만 답은 항상 막막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그 무늬가 특별해 보여. 권미자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은메달에는 흐릿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정자 모양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휠체어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노부인 정명옥이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명성그룹 창업주의 며느리이자 현 실질적인 회장인 그녀는 뇌경색 후 재활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는 확실히
다른 아우라를 풍겼어요. 강단이 있으면서도 속정이 깊다는 소문이 있었죠. 명옥은 도윤의 얼굴과 목걸이를 유심히 훑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이 목걸이에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수저무늬. 명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윤의 목걸이 음판에는 낡은 정자 문양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어떤 글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도윤은 그 시선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뭘 닮았다는 거지?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걸까? 하지만 명옥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인지 아니면 충격인지 알 수 없었죠. 회장님,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권미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명옥은 잠시 더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멀어져 갔지만 도윤은 여전히 그 시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평소처럼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 춤추던 이야기를, 최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도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곤 했어요. 나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까? 저녁 무렵 도윤은 복도에서 다시 명옥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도윤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아니면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젊은이, 성함이 뭡니까? 명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서도윤입니다. 서도윤. 명옥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목걸이를 들여다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메달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문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흐릿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언제부터 궁금했던 것일까요? 이 목걸이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왜 갓난아기였던 나에게 이런 물건을 남겨두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정명옥 회장의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로원 창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증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창고는 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권미자가 함께 도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지? 도윤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은수저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오래되어 보였어요. 재래시장의 모습, 한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은수저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저 끝에 똑같은 정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도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보며 비교해 보았어요. 정말 똑같았습니다. 크기나 모양, 새김의 깊이까지 거의 일치했어요. 아, 그건 회장님이 기증하신 거야. 권미자가 상자를 들여다보며 설명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정명옥 회장님이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기증해 주셨지. 옛날 재래시장에선 혼수로 은수저 많이 맞췄거든. 부잣집에서는 가문 문양 새겨서 만들기도 하고.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평소처럼 할머니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러 갔습니다. 오늘은 명옥이 그를 불렀어요. 명옥의 방은 다른 할머니들의 방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책장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이, 책 좀 읽어주겠나? 명옥이 도윤에게 두꺼운 책을 건넸습니다. 경영학개론 책이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한자나 경제 용어들이 많아서 읽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떠듬떠듬 읽어가던 도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명옥이 펼쳐놓은 앨범 속에서 낮에 본 그 젊은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내 큰아들 정우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7년 IMF 때 사고로 떠났지. 그때 나이가 33이었어. 도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우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매나 코의 모양이 비슷했거든요. 저 목걸이. 명옥이 도윤의 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그 무늬 우석 아이에게도 똑같이 맞춰줬었지. 첫 돌 때 은수저 세트와 함께 만들어준 거야. 우리 정씨 가문의 문양이거든.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명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석이가 젊을 때 연애도 했지. 그런데 그 여자가 명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아픈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가문에 먹칠한다고. 결국 헤어졌지. 도윤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 뿐이야. 그냥 비슷한 목걸이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양로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야간 당직을 서며 복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로원 원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어요. 원장실 문틈으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재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강남 별채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호한 톤이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오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세의 오 원장은 평소 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양로원 운영비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위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습니다. 차갑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림자 하나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도윤은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원장실에서 나왔어요.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나온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은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 원장이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도윤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회장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 정말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회장님이 너만 찾으신다는 거야. 다른 봉사자들 말고 꼭 서도윤 씨만 보겠다고 하셨다는데?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자신만 찾는 걸까요? 혹시 어젯밤에 본 목걸이 이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명옥의 방으로 가는 길에 도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창고에서 발견한 은수저, 그리고 우석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방문을 노크하자 명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도윤아.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들어가자 명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명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 도윤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명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명옥의 부름을 받아 강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평생 강남 쪽에 올 일이 없었던 도윤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비싼 차들이 즐비한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명성가의 저택은 도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웅장했어요. 경비실에는 효도폰 광고지가 붙어 있고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마당에는 80년대에 심었을 법한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집 자체도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구조였어요. 어서 오세요. 가정부가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미소였어요. 아마 양로원 봉사자가 이런 큰 집에 오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명옥은 거실 한쪽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로원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서재의 책장에는 경영서적들과 함께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사진 정리 좀 도와주게. 명옥은 앞에 놓인 커다란 앨범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수십 년간의 가족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재개발 전 달동네의 비탈길 사진, 90년대 공중전화 앞에서 수화기를 들고 있는 젊은 우석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명옥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집안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의 명성그룹을 일궈낸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까지요. 이 사진은 우석이가 25살 때야. 명옥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우석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일부러 가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연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33의 나이 명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키워진 그는 완벽한 엘리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요. 할머니, 봉사자까지 집으로 들이세요?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젠체하는 미소 뒤로 경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도연이구나. 사진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른 거야. 명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외부 사람을. 정도연의 말투에는 은근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도윤은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이 부탁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법무실장 박태준이 불쑥 나타났거든요. 55살의 박태준은 명성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실리를 좇는 현실주의자로 소문난 그는 항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도윤 씨죠? 박태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둘은 저택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박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사례비 드리죠. 지금까지 회장님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박태준이 내민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장님 주변을 맴도는 건 서로에게 곤란합니다. 회장님 건강도 생각하시고요. 도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돈 받고 사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전 부탁받은 일만 합니다. 사진 정리요. 도윤이 낮게 답했습니다. 젊은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성가는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함부로 발을 담그면 다칠 수 있어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규칙이 다르다. 이 집은 한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곳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명옥과의 약속이 남아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돌아가자 윤혜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6살의 윤혜진은 명옥의 며느리였습니다. 체면과 가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녀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윤혜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명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굴 만날지는 내가 정한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윤혜진의 말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도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냥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명옥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이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 가족 사진들, 특히 우석의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미자였어요. 도윤아, 큰일 났어. 회장님이 갑자기 양로원에서 나가신다는 공문이 왔어. 내일 모레면 완전히 이사 가신다는데?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원장님이 너한테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남 쪽에는 명성가의 저택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도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양로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명옥이 기증한 은수저 세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권미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도윤아, 이상해. 창고 CCTV를 확인했는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밤에 들어왔다 나갔대. 그런데 체격이 너랑 비슷하다는 거야. 권미자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황당했습니다. 제가 뭘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야 당연히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걸 알지. 하지만 원장님이 부르신대. 어쩌지? 권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 원장실에서 만난 오 원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60살의 그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서도윤 씨, 자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네. 오 원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라는군. 당분간 봉사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위에서요? 누가 그런 말씀을? 도윤이 물으려 했지만 오 원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묻지 말게. 이것도 자네를 위한 일이야. 큰 곳에 맞서봤자 좋을 게 없어. 오 원장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억울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양로원을 나서면서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정성껏 할머니들을 돌봐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사물함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그의 방에 들어와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만두면 모두 잊자. 더 이상 명성가에 관여하지 말 것. 도윤은 그 쪽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현금을 그대로 두고 쪽지만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한편 명성가 저택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윤혜진, 정도현, 그리고 박태준이 모여 있었어요. 명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공식 후계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혜진이 소파에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뜬 소문으로 가문을 흔들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도연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갑자기 어떤 봉사자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건지.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박태준은 조금 더 직설적이었어요. 회장님,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명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윤혜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늙은이 혼잣말이지. 명옥이 휠체어를 돌려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미자였어요. 도윤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 창고에서 수저 세트가 다시 나왔어. 근데 이상해. 전에 본 것보다 훨씬 새 것 같아.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을 가져가고 가짜를 다시 넣어둔 거죠.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권미자 선생님, 혹시 그 수저에서 다른 점은 없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문양이 좀 다르더라. 전에는 정자 같은 게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 건 그냥 평범한 문이야. 그리고 은색도 너무 번쩍거려서 새로 만든 것 같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택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시장 근처를 걷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멀리서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대신 두 명의 남자가 내려서 걸어서 따라왔어요. 도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도윤이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의미예요. 그중 한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말했습니다. 명성가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단순한 양로원 봉사자인 자신이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떠난 후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명옥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양로원에서 받았던 명함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명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구나. 어떻게 지내니? 회장님, 저 때문에 괜찮으신가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 명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대신 내가 조심해야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선량하지는 않거든. 회장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목걸이와 그 은수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아, 내일 시간 있으면 다시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중요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의 목걸이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메달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봤던 목걸이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은메달의 가장자리를 따라 더듬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뒷면 한쪽에 미세한 홈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볼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얇은 칼을 가져와서 그 홈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은메달의 뒷판이 살짝 열렸어요. 안쪽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한 종이었어요. 도윤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강시립병원 1997년 10월 18일 신생아 팔찌 코드 J-DO-108. 도윤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97년 그 해는 자신이 태어난 해였어요. 그리고 10월은 보육원 기록에 있던 자신의 출생월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둘러 한강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병원이라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과에서 받은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서 5년 전에 모두 처분했거든요. 도윤은 허탈했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병원 로비에서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미자였어요. 도윤아, 큰일 났어. 명옥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
도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갑자기요? 응, 아침에 갑작스러운 재발이 있으셨다는 거야. 지금 강남성 모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는데 가족들이 모두 몰려갔어. 도윤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가족도 아닌데 중환자실까지 찾아가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명옥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성 모병원 중환자실 앞에서는 명성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윤혜진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병실 밖에서 정도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후계 구조를 확실히 정리해야겠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시면 서명받을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혹시라도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박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는 도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안일에 끼어들어? 하지만 저분은 내게 처음으로 밥 먹었냐고 물어본 어른이었어. 고아원에서 자란 도윤에게 명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도윤에게 갑자기 낡은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서도윤이니?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난 김복희란다. 그 목걸이 내가 만든 거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권미자한테서 들었어. 그 애가 내 조카거든. 김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너를 만나야겠다. 할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도윤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74세의 김복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간직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복희가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석 도련님 젊었을 때 모습이랑 참 닮았네. 우석 도련님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97년 가을이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우석 도련님이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복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를 가졌어. 우석 도련님의 아이를. 하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 큰 며느님이 평판을 지키려고 혼의 손주를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리하자고요? 그 여자를 멀리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면 복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난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바꿔치웠다.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내 팔에 J-DO-1088지를 남기고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 도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석 도련님의 아들이야. 정명옥 회장님의 친손자고 복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8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이렇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혼란이 밀려왔어요. 증거가 있나요? 도윤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복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 혹시나 해서. 상자 안에는 낡은 신생아 팔찌와 머리카락이 든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석 도련님의 머리카락이야. 어릴 때 잘라둔 거지.
DNA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명옥 사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분이 얼마나 우석 도련님을 그리워하시는지 알거든. 너를 보면서 분명 느꼈을 거야.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기쁨과 동시에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지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정도현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희 할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명옥 사장님은 알 권리가 있어. 그분의 진짜 손자를 만날 권리 말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복희와의 만남 후 도윤은 며칠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만 그 끝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파멸일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정도현과 그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작은 원룸에서 복희가 준 신생아 팔찌와 우석의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바라보며 갈등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나을까? 한편 강남성 모병원에서는 명옥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물을 갖다 주어도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러 와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좀 쉬셔야 해요. 개인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서도윤이라는 젊은이 연락처 좀 알아봐 줄래? 명옥이 조용히 부탁했어요.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과 박태준이 후계 문제로 조용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면 공식적으로 후계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태준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그 봉사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걱정이에요. 윤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때 도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최소한 명옥 회장에게는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따를지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로비에서 정도현과 마주친 도윤은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문병을 왔는데 할머니는 지금 휴식 중이세요. 가족이 아닌 분들의 면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도현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조금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도윤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만요. 할머니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시니까. 병실에 들어선 도윤을 본 명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윤아, 와줘서 고마워.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걱정은 마라. 그보다 명옥이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도윤은 깊게 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회장님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명옥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도윤은 복희가 준 신생아 팔찌와 머리카락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복희라는 분을 아세요? 예전에 댁에서 일했던. 명옥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어요. 복희를, 그 애를 만났다고? 네. 그분이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셨어요. 97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우석이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전 이 사실이 두려워요. 이미 가족이 있으신데 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될까봐. 명옥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아, 나는 평생을 이겨내기만 하며 살았지. 명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체면을 위해. 근데 가족 앞에서만은 늘 졌어. 우석이 사랑한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 진짜 손자를 잃어버렸어. 도윤은 명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전 출생의 비밀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파괴하면서 얻는 자리는 원치 않아요. 정도연 씨나 다른 가족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명옥은 도윤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원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보자.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일부 들었는지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께서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 박태준이 도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푹 쉬세요. 병원을 나선 도윤은 박태준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법무실은 위압적이었지만 도윤은 담담하게 들어갔습니다. 왜 왔나? 박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회장님 동의하에 DNA 검사를 하죠. 결과가 어떻든 저는 억지로 들어앉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비웃었어요. 젊은이,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진실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그래도 거짓보다는 낫죠. 적어도 제 손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맞받아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준비가 있지.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도윤은 박태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법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후 공식적인 DNA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명옥과 도윤, 그리고 참고용으로 정도연까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도윤은 평상시처럼 택배 일을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도연은 불안에 떨며 지냈고 윤혜진은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성그룹 회의실에 모였어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의료진과 함께 변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성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90년대식 삐삐 멜로디가 울리고 벽에는 창업주의 흑백 사진이 번들거리며 걸려 있었어요.
도윤은 평소 입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28년을 살면서 이런 큰 회사 본사에 들어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명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태준이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정도연 상무를 공식 후계자로. 그때 윤혜진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더러운 소문으로 가문을 욕보인 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복희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74세의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97년 가을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우석 도련님의 아이를 제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박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복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병원 기록과 당시 제가 보관해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공식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진 대표가 나서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우석 마이너스 서도윤 직계혈족 일치율 99.9%.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정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넌 내 손자야. 다만 서류가 만든 손자지. 그리고 도윤이는 그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가 만든 손자야. 윤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잖아. 명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권미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권미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오 원장이 회사 돈 받은 기록이에요. 도윤 씨를 모함하고 기증품을 바꿔치기한 거래 장부예요. 모든 시선이 박태준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미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양로원 창고 CCTV도 다시 확인했어요. 범인은 도윤 씨가 아니라 박 실장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도윤 씨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을 보내서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태준과 오 원장이 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음모였던 것이죠. 박태준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도연이 충격에 빠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도연 씨, 당신이 살아온 게 거짓은 아니에요. 다만 저에게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명옥이 두 손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내 소중한 손자야. 피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족으로 살아왔잖아. 그리고 도윤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윤혜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는? 후계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명옥 할머니의 손자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대신 명옥재단을 만들어서 지방 요양시설 개선과 고아원 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연 씨는 계속 회사 경영을 담당하시고 저는 사회공헌 쪽을 맡겠습니다. 명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게 좋겠구나.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최선이지. 정도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특혜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태주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는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틀렸소.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몰랐어. 기자들이 몰린 로비에서 명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서도윤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앞으로 명옥재단 이사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연은 계속해서 명성그룹 후계자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도윤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28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재래시장 골목길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호떡 굽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명옥과 도윤은 나란히 걸으며 호떡 한 개를 반으로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이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야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옥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7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짜 할머니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을 생각해요. 도윤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명성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계 문제는 예상보다 조용히 정리되었어요. 도윤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정도연은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은 변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도연이 도윤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던 날을 도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도연은 모든 특혜를 내려놓고 말단 직원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혜진도 변화했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체면만 생각하며 당신을 거부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체면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명옥재단이 설립되고 도윤이 이사장을 맡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거대한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도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방 요양시설 개선이었습니다. 도윤은 직접 전국의 작은 요양원들을 찾아다니며 현실을 파악했어요. 한강양로원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원 자립 지원 사업이었어요. 도윤은 자신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지원부터 취업 연계,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도윤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한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23세 그 청년은 고아원을 나온 후 힘들게 살고 있다가 명옥재단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그런 순간들에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미자는 여전히 한강양로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할머니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명옥재단의 지원으로 시설이 현대화되고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되었거든요. 도윤아, 내가 이런 큰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권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성실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 원장은 지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도윤 씨,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양로원장직을 사임하고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복희는 도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도윤아, 내가 우리 집안의 죄를 끊어주었구나. 피보다 귀한 건 결국 마음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할머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복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지만 도윤이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고 비로소 위안을 얻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윤은 한강양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오는 것이었지만 마음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주방에서는 보리차 김이 오르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새로 설치된 탁자 위에 은수저 한 벌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복희가 보관하고 있던 진짜 은수저였습니다. 수저 끝에 정자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할머니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도윤이 친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명성가 저택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명옥, 도윤, 정도현 그리고 윤혜진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일이 어때? 명옥이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처음으로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정도연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재단 일이 많이 바쁘지? 명옥이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80년대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문이 만든 벽보다 우리가 쌓는 다리가 더 단단하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한 집안의 긴 이야기는
진실 고백과 사과, 돌봄의 실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건 핏줄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눈빛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은 이제 자신 주변에 가득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